이건 지옥이야. 어디 시원한 나라 없을까? 섭씨 47도, 아스팔트가 녹고 전력망이 붕괴된 라스베이거스의 여름. 평생 자부해온 도시 설계마저 무용지물이 되자 30년 차 수석 도시계획가는 살기 위해 낯선 나라로 피난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그가 그저 찜통일 거라 비웃었던 대한민국.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 일주일 뒤 그는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며 한국 시스템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은 그야말로 도시를 녹여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커스입니다. 네바다주에서 30년 동안 수석 도시계획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 손을 거쳐 탄생한 신도시와 마스터 플랜만 수십 개가 넘었죠. 하지만 섭씨 47도를 넘나드는 폭염 앞에서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설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사막은 열기를 가두는 거대한 오븐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면서 도시 서부 지역의 전력망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죠. 저는 시장에게 도로 위 살수 작업과 공공시설 개방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는 기후위기 앞에서 시민을 보호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요. 퇴근길 아스팔트 위에 멈춰 선 구급차를 보며 저는 심한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라가 팸플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후 난민을 위한 아시아 특별 피서 투어 상품이었죠.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대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 정글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습도까지 엄청나다고 알고 있었죠. 라스베이거스의 건조한 더위도 막지 못하는 제가 그 빽빽한 아시아의 도시로 피서를 간다는 건 어불성설 같았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알래스카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사라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은퇴한 소방서장 제임스, 그리고 대학생 조카들까지 무려 70여 명이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겁니다. 전력망 붕괴로 밤마다 촛불을 켜고 부채질을 하던 이웃들이 살기 위해 집단 도피를 선택한 거였죠. 얼떨결에 짐을 챙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비판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좁은 땅, 수천만 명의 인구, 그리고 아스팔트. 제 도시 공학적 지식으로는 서울 역시 거대한 열섬 현상에 갇힌 찜통일 것이 뻔했습니다. 기껏해야 에어컨 빵빵한 호텔 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전부일 거라 확신했죠. 출발 당일 공항은 그야말로 피난처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웃집 제임스는 산소호흡기라도 찾은 사람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평생 불을 끄며 살아왔지만 이런 태양의 불지옥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라스베이거스보다 수치상으로는 낮았지만 그 지독한 습도를 감안하면 숨쉬기조차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 계획가들에게 서울로 피서를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지었던 비웃음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 비웃음에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은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사라는 제 옆에서 태블릿으로 한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과밀한 도시가 과연 여름이라는 재난을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 하는 직업적 호기심이었죠. 속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예상하며 우리의 실패를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점차 거대한 아시아의 대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조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훅 하고 밀려올 습하고 뜨거운 공기를 각오하고 있었죠. 평생 서구의 도시 모델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오만한 도시계획가가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의 낯선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도시, 설계의 모든 상식이 이 작은 나라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매캐하고 끈적한 아시아의 여름 공기가 폐부를 찌를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연결 통로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나 쾌적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최고급 호텔 로비보다 더 완벽한 온도가 저를 감싸고 있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업병처럼 천장과 벽면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그 규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도시와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공간이었죠. 이 정도로 거대한 개방형 공간을 완벽하게 냉방한다는 건 공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기도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천장의 구조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거슬리는 소음이나 직접적인 강풍 없이 공간 전체가 시원했어요. 미국 남부의 공항들은 여름마다 에어컨 과부하로 몸살을 앓습니다. 무식하게 찬 바람을 쏟아내는 기계 근처만 춥고 조금만 벗어나면 찜통이 되기 일쑤죠. 그래서 특정 구역의 전력을 차단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통유리 건물 안에서 70여 명의 우리 일행은 쾌적함을 넘어 약간의 서늘함마저 느끼고 있었어요. 옆을 돌아보니 제임스도 입을 벌리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게 조용히 속삭였죠. 마커스, 여기 공조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적잖이 당황한 상태였으니까요. 라스베이거스 전체의 재난을 책임지던 은퇴한 소방서장의 눈에도 이 거대한 인프라는 경이로워 보였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제임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을 쉬고 있어. 자세히 보니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외부의 태양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자연 채광을 내부 깊숙이 끌어들여 조명 에너지를 아끼는 구조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바닥으로 깔리고 뜨거운 공기는 천장 위로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설계된 기류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죠. 감탄이 나왔습니다. 단지 전기를 낭비해 기계를 돌리는 미국의 단순한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인간의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둔 스마트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석 도시계획가로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선 곳곳에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제 아내 사라는 길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로봇 앞의 스크린에는 현재 구역의 온도와 공기질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마저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른 조카들은 대리석 세면대와 자동으로 관리되는 청결 시스템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 근처에 있는 실내 정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에 진짜 소나무와 거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에 자연을 배치하여 시각적인 시원함은 물론이고 실내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용성과 미학을 동시에 잡은 치밀한 설계였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유리 온실이자 동시에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수화물을 모두 찾고 드디어 자동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진짜 여름 기후와 마주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습도와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건조한 더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겁고 끈적한 더위였죠.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쾌감을 느낄 틈은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불과 10여 미터 앞에 대형 리무진 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어둔 채 이미 실내를 완벽하게 시원하게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는 활짝 웃으며 저희를 신속하게 버스에 탑승시켰습니다. 공항 안에서 나와 버스에 오르기까지 더위에 노출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선 설계조차 놀라웠어요. 승객이 무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여 터미널 출입구와 차량 탑승 구역을 가장 짧게 이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도시를 기획하는 제 눈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인프라의 결과물로 보였죠. 버스 자리에 앉아 창밖의 거대한 터미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0년 차 도시계획가로서 깊은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좁고 답답한 아스팔트 정글일 거라며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곳은 폭염이라는 재난과 싸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저 에어컨을 켜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스템이 거대한 방어막을 쳐서 사람을 지키고 있었죠.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사라는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커스, 당신이 예상했던 지옥은 아닌 것 같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제임스는 벌써 겉옷을 꺼내 덮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격은 이 공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죠. 버스가 웅장한 영종대교를 건너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은 터미널 안에서 느꼈던 놀라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했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과 거미줄 같은 도로망 사이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 대응 인프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가방을 열고 평소 업무에 쓰던 낡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버스가 거대한 다리를 건너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한강이 보였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인공호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강변의 풍경이 아니라 도로 위에 펼쳐진 놀라운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둘러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도시를 설계하며 늘 지니고 다니던 수첩이었죠.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류장은 제가 알던 뼈대만 있는 벤치가 아니었어요.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하나의 완벽한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가이드는 그것을 스마트 쉘터라고 불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버스 정류장들은 여름이면 펄펄 끓는 철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떼아리볕 아래서 버스를 기다리다 쓰러지는 노인들이 매년 수십 명에 달했죠. 그래서 우리 시청은 정류장 지붕을 조금 넓히는 임시 방편만 내놓곤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정류장은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며 내부의 서늘한 공기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어요. 정류장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화면으로는 버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안내되고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도심 곳곳에 수백, 수천 개가 흩어져 있는 정류장 하나하나를 이런 독립적인 피난처로 설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구출하는 도심 속의 작은 구명보트였어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순식간에 식혀주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로가 녹아내려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아스팔트 배합 비율을 바꾸는 1차원적인 고민만 해왔어요. 이렇게 도시의 혈관인 도로 자체가 스스로 열을 식히는 시스템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도 쪽에서는 미세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쿨링 포그라고 부르는 장치였죠. 미세한 입자라 옷이 젖지는 않으면서 주변 온도를 3도에서 5도가량 확 낮춰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걷는 직장인들의 표정이 라스베이거스 사람들처럼 찌푸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억울함마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상상력이 없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모든 인프라가 유기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빌딩들의 외관도 제게는 거대한 교과서였습니다. 단순히 유리로 도배된 성냥갑이 아니었어요. 건물 외벽 곳곳에 수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건물의 배치 자체가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청계천이라는 인공 하천은 도시 전체에 열을 식히는 거대한 자연 냉각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수첩에 미친 듯이 스케치를 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도시의 설계자들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기후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대한 요새를 구축해 놓은 것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한낮이었어요. 그런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늘막 아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원한 지하상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해 보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였다면 이미 유령 도시가 되었을 시간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방서장 제임스가 맥주를 들이켜며 제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우리가 미국에서 해온 건 도대체 뭐였지? 우리는 불이 나면 끌어갈 줄만 알았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도시를 식힐 생각은 못했던 거야.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빛에는 평생 사람을 구하며 살아온 전문가로서의 진한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의 선진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아시아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책상에 앉아 늦게까지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첫날이 저물었을 뿐인데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도시 공학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마주하게 될 진짜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의 구도심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기온은 33도. 라스베이거스의 건조한 더위와는 다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 동아시아 특유의 무더위였죠. 아내 사라는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70명의 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습도 속에서 지하철을 타러 간다는 건 무모한 짓처럼 보였거든요. 미국 지하철의 악취와 열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걷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낯선 표지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바탕에 눈송이와 집 모양이 결합된 아이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고 적혀 있었죠. 가이드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공공냉방 공간이라는 겁니다. 은행, 관공서, 경로당 등 도시 곳곳에 무려 수만 곳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이 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집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쿨링센터가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도시는 시민들의 일상 동선 반경 500m 이내에 생존 캡슐을 무수히 뿌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재난 대응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파란 표지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길 뻔했지만 일행의 발걸음을 따라 황급히 역 입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한층 내려가 역 구내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처럼 서늘하고 쾌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의 지하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름이면 환기가 되지 않아 찜질방보다 더 뜨겁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는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대형 필터 장치들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의 조카 타일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 저 스크린 좀 봐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위에 설치된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초 단위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열차의 칸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혼잡도까지 색깔별로 안내되고 있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승객의 분산까지 데이터로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고도의 인프라 공학이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붐비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꽤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열차 양끝에 마련된 교통약자 배려석이었습니다. 백발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가이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이 전면 무료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교통비와 전기세를 아끼려다 폭염 속에 고립되어 고독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지하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폭염과 추위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사회적 방공호이자 거대한 피난처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원한 권리. 그것이 서울 지하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역을 통과할 때마다 거대한 지하상가와 쇼핑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전체의 지하가 하나의 거대한 실내 도시로 연결되어 있었죠. 지상의 폭염은 이 거대한 지하 제국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수첩에 무언가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고 도면으로 그릴 수 있는 차원의 충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이란 건물을 높게 짓고 길을 넓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진정한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만했던 제 30년의 경력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가슴 벅찬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대신 작은 조명 아래 책상에 앉았어요. 제 앞에는 30년 동안 도시를 설계하며 들고 다녔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죠.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적어 내려간 메모가 지난 10년치의 기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많은 스케치가 빼곡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스마트 쉘터의 구조, 도로에 열을 식히는 클린로드 시스템의 배관망, 그리고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지하철 공조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한 기후 대응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그 도면들을 바라보며 펜을 쥔 손을 잘게 떨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서구의 도시 공학이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 앞에서 얼마나 단편적이고 초라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소방서장 제임스였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마커스, 자네도 잠이 안 오나?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호텔 라운지로 내려가 시원한 맥주를 2잔 시켰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바다주 재난관리청에 보낼 긴급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커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틀린 방식으로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 불이 나면 물을 뿌리는 것처럼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을 세게 트는 1차원적인 방식 말이야.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의 폭염특보 발령 시스템과 무더위 쉼터 배치도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야. 바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행정의 의지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화마와 싸우며 사람을 구했던 늙은 소방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폭염이 재난이 아니라 개인의 가난을 증명하는 형벌이 되곤 합니다. 에어컨을 켤 돈이 없는 노인들, 무더위 속에서도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들은 폭염 속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폭염특보가 내리면 관공서가 나서서 노동자의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켰습니다. 지하철의 경로, 우대석과 도심 곳곳의 공공냉방시설은 돈이 없어도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죠. 라운지 한쪽에서 젊은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에 동행했던 대학생 조카 타일러와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의 대중교통 노선도였습니다. 타일러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졸업하면 서울로 교환학생을 올까 봐요.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늦은 밤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는 처음이에요. 저는 청년의 맑은 눈빛을 보며 옅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젊은이들에게 아시아는 그저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타일러의 말처럼 이 도시는 기술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치안, 잃어버린 지갑을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는 시장 상인의 정직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신뢰가 도시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리로 돌아온 저는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도박과 유흥의 도시를 지으며 세계 최고의 기획자라 자부했던 제 오만함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수첩의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의 첫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시는 돈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철학으로 지어져야 한다. 그것은 제 30년 도시계획과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대한민국이 저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형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한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 이 다리를 건너며 느꼈던 막연한 불신과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몹시 아쉬웠죠. 제 옆자리에 앉은 아내 사라는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조용히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폭염을 피해 도망치듯 떠나온 62살의 노부부에게 이 도시는 단순한 피난처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인천공항은 첫날 마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밖은 섭씨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였지만 터미널 안은 여전히 쾌적하고 조용했어요. 통유리를 뚫고 들어온 자연 채광이 실내 정원의 소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던 중 제임스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는 천장의 거대한 환기구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마커스, 저 완벽한 공기를 다시 그리워하게 될 것 같지 않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처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정리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구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네바다주 사막 위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맥케런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터미널 밖으로 나서는 찰나 섭씨 45도에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이 숨통을 턱 막아왔습니다. 지옥의 열기였죠.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끔찍한 날씨를 그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했어요.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 포기하고 집안의 에어컨 온도만 낮추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노인,
그늘 하나 없는 낡은 버스 정류장, 열기를 머금고 펄펄 끓는 아스팔트 도로. 이 모든 것은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인프라의 부재였습니다. 알아버린 이상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책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긴급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은 피로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전력망 복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상 앞으로 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광장시장의 활기찬 모습, 쿨링포그가 뿜어져 나오는 한강공원, 그리고 경로 우대석에 앉아 웃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미래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정답을 보고 왔습니다. 도시는 결코 화려한 마천루나 막대한 예산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끈질긴 행정력,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대한 사회적 연대.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동료들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떠오릅니다.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묵묵히 흘러온 강이죠.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멈추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온 그들의 역사처럼 단단하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저와 74명의 미국인에게 가르쳐준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일상을 지켜주는 작은 배려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국뽕 시놉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